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연관된 내용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충격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거의 50이 뒤쪽으로 밀려 있었고, 복지 지출 비율은 OECD에서 꼴찌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사진 있잖아요. 요 그래픽. 제가 오늘 딱 제가 바깥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오는 길에 여기에 보는 여기 딱 사진에 보는 이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폐지를 밀고 가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종종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GDP가 거의 전 세계에서 10위, 11위에 이제 들어가는데, 나라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부자 나라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인 정책들이 완전히 외면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제 촛불 집회 이후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이게 2019년도 2019년도 내용이거든요. 복지 지출 비율이 여전히 꼴찌이고,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부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꼴찌고, 복지 지출 비율이 11.1%로 평균의 반도 지금 거의 반 조금 넘는 셈이죠. 그래서 김누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은 보수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정말 대중을 위한 진보당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 노인 OECD 최고 자살률,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너무 충격적인 지표가 많아서 저도 이게 다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지표는 지표니까 우리가 한번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2018년도네요. 자살로 숨진 사람이 13,670명으로 1년 전보다 9.7%가 늘어났대요. 그리고 하루 평균 37명이 넘는 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살 사망률 이제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고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던 자살률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2008년도부터 11년도, 15년, 2018년 이렇게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평균 11.5명에 2배가 넘는데요. 24.7명으로 평균보다 2배가 넘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좀 더 쉽게 그래픽으로 보시면 한국이 리투아니아보다 이제 리투아니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이 이만큼 높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일본, 미국, 호주, 독일, 영국, 터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자살률이 높아져 노인 자살이 이제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10만 명당 자살률을 비교해봤더니 10대는 5.8명, 20대는 17.6명, 30대 27.5명, 40대 31.5명, 50대 33.4명, 60대 32.9명, 70대 48.9명, 80대 이상 69.8명으로 50대 이후 늘다가 70대 이후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대 이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20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러한 수치가 갈수록 늘어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치의 실패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자살률이 높았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과가 없다는 거는 결국은 이 두 여당, 야당이 아무리 정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반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어떤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일까 보시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65세 노인의 21.1%가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7%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답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해 본 적 있는 노인들 가운데 13.2%는 실제로 자살에 시도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 그게 보면 1위가 경제적 어려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7.7%가 바로 생활비 문제를 꼽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살률이 정치의 실패로 보냐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GDP가 거의 12에서 11위까지 올라왔으면 정치계의 의지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고요. 건강 문제, 부부, 자녀 등과의 갈등, 단절, 외로움, 가까운 사람의 사망, 배우자, 가족의 건강 문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노인이 될 중장년층에게도 슬픈 현실이다. 그리고 청년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인도 이제 다 누구나 노인이 되잖아요. 시간의 문제지.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또 아이들한테 너희 노후 어떻게 살래? 이렇게 또 걱정하는 거를 다 듣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한테 노후 걱정해라, 노후 준비해라, 노후에 너 어떡할래,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젊다고 해도 이제 누구나 나이가 들고, 그쵸? 이제 노인이 되는데, 이 미래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쵸? 물론 인생이라는 게 앞날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래도 뭔가 최소한의 생계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어떤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보장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웨덴이나 뭐 이런 북유럽 같은 나라처럼, 그러면은 더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냐, 미래가 두렵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다수가 대답한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청년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취업부터도 걱정을 하고 지금 뭐 노후까지 걱정하는 게 오히려 사치일 정도죠. 그래서 두 청년들, 스웨덴과 한국 청년들의 그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인 문제를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인의 그냥 그 가족이나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가치에서 시작하고, 이제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이제 연금 같은 건 계속적으로 이제 개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또 더 나은, 더 효과적인 연금 체계를 계속 구축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다음 내용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노인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풀어나간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인 상대 빈곤율 비교해 본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국이 이렇게나 높아요. 미국, 독일, 스웨덴 이런 거에 비해서. 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텐데요. 그래서 또 힘든 어려움을 견디고 계시거나 또 주변에 노인분들이 막막하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이 이 링크, 여기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여기 자살 예방 상담, 정신건강 상담, 희망의 전화, 생명 전화, 이것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적 노후 소득 100만 원은 돼야 부끄럽지 않다. 이제 지금 현재는 기초연금 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올라가지고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리고 30만, 지금 현재는 30만 원인데 여러분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한번 요 기사가 물론 그 장제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회 주관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지만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나마 최근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강력함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하의 헌법을 제정한다. 이게 스위스 연방 헌법에 새겨진 문구라고 하네요. 그리고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 사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그 사회가 가장 궁핍한 이들을, 가난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하네요. 냉정하게, 아니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대단히의 노인 빈곤은 우리의 오랜 그늘입니다. 신체 능력이 저하된 노인 세대는 사회 약자군의 전형으로 공공의 지원이 부족하면 치명적인 빈곤에 직면하기에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공적연금을 둘러싼 한국 사회 공방은 헛다리 짚기에 골몰한다. 모든 노인에게 공적 노후소득이 최소 얼마가 보장돼야 노후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가,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결한데 그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노인 정책에서 꼭 있어야 할 논의는 실종되어 있다. 노후 선진국의 핵심 원칙들을 확인해보자. 무엇보다 최소액의 공적 노후소득은 풍족하진 않더라도 반드시 취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급되어야 한다. 한국으로 치면 독거노인의 경우 최소 80만 원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주택 수당의 제공이다. 이를테면 스웨덴의 기초연금 최고액은 세후 기준 평균 소득 대비 28%로 덴마크 44%, 노르웨이 41% 등 이웃 북유럽 국가보다 꽤 부족한데, 주택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노년용 주택수당, 비노년용 주택수당보다 지급 수준이 높으며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복지급여와는 달리 비과세이다. 이 노년용 주택수당이 더해지면 평균 소득에 대비한 최소한의 공적 노후소득이 다른 나라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액수가 아닌 공적 노후소득의 최저치에 대한 합의 과정과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유럽 국가의 세후 공적 노후소득의 명목적인 최저액은 세후 평균 소득의 약 45% 안팎으로 대동소이합니다. 필자가 스웨덴 통계청 기준의 세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 보니 국민연금이 전무한 스웨덴의 독거노인은 세전 평균 임금 대비 25%를 기초연금으로 수령하고 이 가운데 12%를 실제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기초연금을 100만 원 받았다면 소득세로 12만 원을 내는 것이죠. 고령자용 주택보조금의 상한선은 평균 임금의 15%인데 2014년 기준 실제 지급된 보조금의 평균은 평균 임금 대비 7.6%였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기초연금 플러스 노인주택수당의 세전 최대액은 세전 평균임금 대비 40%이고 실제 기초연금 최고액 플러스 노인주택수당의 지급액 평균은 평균임금 대비 32.6%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임금 및 세금, 물가 등의 기준이 달라 한국에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못해도 100만 원 내의 공적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부끄럽지 않은 공적 연금 체계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사회가 진짜 강력한 국가이고 강인한 도덕성을 가진 공동체이라고 합니다. 공적 연금 또는 이제 이걸 쭉 다 읽어보실 분들은 링크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적연금 또는 공적노후소득의 대원칙은 모든 노인에게 보장되는 그 최소액이 준수하고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는 물론 현역 세대의 삶의 질까지 획기적으로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린 행복지수와 또 한국 그러니까 복지 지출 비율과 굉장히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는 증명이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바람직하고 믿는 이들이라면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공공한 노인들을 위해 당장 나부터 세금을 더 내겠다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소수의 부유층에게 허락될 뿐이다. 종종 우리는 정치인, 연예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죽일 듯이 달려드는 마녀 사냥도 서슴지 않는 도덕성 심판을 목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사회 약자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일과 같이 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성은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을 때때로 인지한다. 이처럼 무분별한 도덕성의 분출은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민연금과 전혀 무관한 눈앞의 노인 빈곤이 극심한데도 즉각적인 증세와 기초연금의 대폭 확대를 배관시하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나 무려 70년 뒤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금 소진 논쟁에 힘을 쏟는다. 부패지수나 투명성 등 국가 전반의 도덕성까지 우수한 나라들, 소위 복지 선진국에서 한국처럼 노후복지를 대하는 부도덕한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인이건 국민이건 지식이건 언론인이건 다들 도덕적 하자를 공유하니 과연 헬 조선이다. 인간은 다면적이므로 단지 도덕이나 이타성에 천착하는 사회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또한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도 중요한 목표임이 분명하다. 스웨덴의 공적연금 체계에는 이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 일례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에 연동하여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차감되며 고액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오직 국민연금 수령액에만 연동하고 다른 소득이나 자산, 가입기간 등은 무시한다. 2014년 기준 완전 기초연금의 1.44배를 넘는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데 여성은 44%, 남성은 84%가 기초연금 예외자이다. 오래 내고 많이 내는 국민연금이 자리를 잡고 스웨덴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의 18.5%로 한국의 2배라고 합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초연금의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이다. 한편 완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40년의 이유 및 EEA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간이 모자라면 1년마다 40분의 1씩 감액된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너무 조금 받는 이민자 노인에게는 완전 기초연금의 68%와 노인용 주택수당이 보장된다. 스웨덴 노인 중 1%가 이러한 고령층 기초생활지원 대상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누구도 그 최저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는 노인은 스웨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연동되는 기초연금의 차감과 미지급은 전체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이때 국민연금을 더 받는 노인의 전체 공적연금액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하는 것은 현역 세대의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당연한 조치이다. 취직하여 수입이 있어도 기초연금이 줄지는 않으므로 구직 의사가 있는 노인은 이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해받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북유럽 복지국가는 노동 참여를 진작하는 온갖 장치들로 가득 찬 사회이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나라에서 사회 안전망이 너무 높거나 복지가 높으면 일을 오히려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요. 그건 또 정책으로 그 여러 장치가 일을 더 하면 일을 더 하게끔 만드는 장치로 그런 오히려 노동 참여나 사업을 하게 하는 장치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경제도 발전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사회 안전망도 잘 갖춰져 있는 사회를 잘 연구해서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의 차감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국민연금 수령자들로 하여금 반감을 자아낼 수 있다. 이때에도 국민연금 이외의 예금, 개인연금, 부동산 등 일체의 자산 및 소득을 배제하는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이 완충제 역할을 한다. 모아놓은 자산이 좀 되고 국민연금은 고만고만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종합적인 재산 및 소득에서 자신보다 기초연금을 더 받는 하위층 노인보다 우위에 서게 되므로 더 적은 기초연금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기초연금에서 아예 제외된 노년층은 스웨덴 특유의 직역연금, 한국으로 치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네요. 직역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충한다. 스웨덴은 산별 노조가 광범위하게 발달한 국가답게 노사 간 협약에 따른 직역연금의 가입률이 90%를 상회하며 공적연금에 준하는 수준이다. 요율은 협약에 따라 3에서 10%가량이며 전체 노후소득 중 15%를 구성하고 55%의 국민연금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1.44배를 넘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역차별적인 연금 제도를 시행하지만 이를 마냥 받아들일 만큼 사람이 이타적인 면모만 가진 것은 아니어서 직역연금을 통해 각자의 노후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 국민 다수에게 알토란 같은 직역연금은 노동 및 노조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노동조합이 아주 잘 발달되고 국가 전체에서 굉장히 잘 그 노동조합을 장려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률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이나 한국은 노동조합률이 터무니없이 작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정치 후진국은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노동조합이 탄압받고 노동조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또 방송을 할게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률 여러분 들어보면 거의 충격적이실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노동조합을 통해서 아주 그 공정하게 타협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조합이 또 있어서 그 조합이 이제 또 그 임대를 제공하는 쪽과 이렇게 협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정한 그런 임대료가 측정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정말 꼭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여러 연구자 및 국제기구들이 높이 사는 스웨덴 국민연금의 기술적 특징은 자동 안정화 장치이다.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령화 비율이 상승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면 현 노인 세대의 국민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줄어든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감액 조치가 발동되었다. 이 같은 안정화 제도로 인해 스웨덴 국민연금은 절대로 파탄날 수 없게끔 설계되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한국 국민연금의 미래 안정성을 위해 또 고령화의 급진을 야기하는 출산율 급락은 기성세대의 일원인 노인 세대의 책임도 막중하므로 조건부 국민연금 감액 장치를 한국도 고려할 만하다. 단 이것은 공적 노후소득을 최소한 80만 원 이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한국 정치와 국민이 증세에 합의할 때 생각해 볼 일이다. 연금의 기초가 부실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100만 원에 이르는 공적 노후소득의 최저액을 보장한다는 대원칙 하에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재정 안정성, 중산층의 더 많은 노후소득과 같은 주요 원리들이 이제 녹아들어 있고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기금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그만큼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또 이는 한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과 불안도 상당 부분 상쇄시킨다. 한국은 이러한 그 노후소득의 보장 원칙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공적 노후소득의 최저액 정상화와
이를 위한 보편 증세, 논의를 저버린 채 부차적인 요소들로 날을 세우고 있다. 이래서는 백날이 지나도 연금 불만도 노 불안도 해소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또 마지막에 이런 게 나와요.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쭉 이제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른 지금 복지국가로 알려진 나라보다도 지금 현재의 이제 공무원, 사학 등의 특정직 공적연금이 평균 지급액 이상의 경우가 명백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균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한번 요 링크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게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게 우리는 내지만 나중에 못 받는 게 아닌가, 너무 그런 게 불안해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그런 연금제도가 발달돼 있는 나라들의 그런 사례들을 잘 조사를 하면서 안전하게 안전성을 높이고 공정성도 높이고, 그리고 또 이런 노인들이 자살률이 정말 부끄럽게 이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과감하게 해소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편안하게, 너무 노후 걱정 없이, 또 행복해야만 창의력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정말 경제에 살아남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행복해야 더 창의롭고 4차 산업에 걸맞는 또 사업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또 그런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여서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오늘은 또 좀 너무 또 충격 받으셨을 텐데 우리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